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첫 인터뷰 채널의 첫 손님이기도 하셨는데 여의도의 최전방에서 계신 채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저희 힐링가족 여러분들이랑 또 오랜만에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담배 끊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담배 끊으셨으면 제가 6개월 뒤에 딱 나오겠다고 했는데 좀 늦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11월 초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10월 11일, 12일 요때 미국 시장이 저점을 찍었고 우리나라 시장도 9월 30일 저점을 찍었지만 너무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때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지수가 2600 근처 올라와 있고 미국 시장도 당시 10월 초에 3500을 S&P 500이 터치를 했었고요. 나스닥이 1088, 16,000에서 10,000까지 이제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낙폭의 거의 60, 70, 80%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라서 정말 다행이다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과거에 이제 저희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날짜를 봤어요. 네. 와, 그 대표님 작년 10월쯤에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조심스럽게 주신 전망을 여쭤봤는데 이제 바닥을 찍고 꼭 반등이 시작될 거다. 그 반등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와, 제가 정말 소름 끼쳤던 게 지나고 보니까요. 작년 10월이 S&P 500 저점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나면 다음에 여쭤봐야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정말 저점 바닥에 왔다고 예상하셨는지 방금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한 번 더 부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그걸 또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저점을 제가 예상을 정확히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작년 5월 달부터 페드가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릴지 몰랐던 거고요. 그래서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두 달만 더 있다가 주식 살 거 엄청 후회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하다 보니까 변곡점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꼭지 쳤구나 아니면 이제 바닥 쳤구나 그건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11일 날 나스닥 지수가 이제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바닥 쳤구나. 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때 10월 말 11월 초에는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때는 유튜브에서 시장이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하는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셨을 텐데 그때 내심 시장은 이미 이제 바닥을 쳤다. 그런 걸 느꼈었고요. 9월 말에 우리 시장이 바닥을 쳤고 미국 시장은 10월 11일 그때 바닥을 쳤지만 그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마켓 캐피슐레이션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항복하냐면 주식을 들고 이제는 바닥 쳤겠지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시장은 안 되나 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신용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의 신용이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 반대 매매 때문에 시장이 자기 가격, 적정 가치보다 더 떨어지거든요. 그게 더 떨어졌을 때,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10월 달은 거의 이제 마켓의 참여자들이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였고요. 또 하나는 제 주변에, 휴먼 인덱스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꼭 이제 바닥에서 이제 전화나 문자로 이거 시장 되는 거 맞아? 아니면 어떤 분은 나 여기서 이제 현금을 한 70% 만들었다. 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시장이 바닥 쳤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작년 이제 10월 바닥을 치고 10월, 11월 또 12월 달에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9.5% 빠지면서 이거 뭐야 또 다시 빠지는 거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미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그 느낌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방금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휴먼 인덱스 말 그대로 인간 지표죠. 네. 저도 이 인터넷에서 이제 댓글들로 누가 뭐 이제 오른데 하면 떨어지겠구나 하고 이제 인간 지표를 이렇게 많이 활용한다고. 네. 또 이게 어느 정도 그것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들의 그 심리와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 네. 대표님, 제가 다음에 또 뵈면 한 번 더 여쭤봐야지 하고 그 궁금했던 것들을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대표님, 여의도에서 나름 이제 투자 자문회사를 오래 운영하신 대표님이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대표님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국내 주식 비중을 점점 줄이고 해외 주식을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계속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겠죠. 네. 대표님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혹시 영업 기밀은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나왔을 때 제가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식은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제대로 이해하고만 있으면 주식의 적정 가치보다 훨씬 싸게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정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훨씬 비쌀 때 더 비싸질 줄 알고 비싸게 샀다가 적정 가치보다 훨씬 떨어졌을 때 뭔가 문제가 있나? 여기서라도 손절해야 되나? 이러면서 밑에서 또 팔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에 있어서 계속 손실을 보게 되는데 주식의 그런 변동성 때문에 저는 주식이 적정 가치보다 너무 싸게 거래되는데 하면 사고 그리고 올라왔는데 너무 비싼데 하면 팔아가지고 그 돈을 땅에 묻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원칙 때문에 주식으로 이 바닥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항상 이제 부동산을 사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자산의 소위 말해서 이제 asset allocation이라고 하죠. 그 자산 배분은 부동산 80, 금융자산 20.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개별 종목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ETF 위주로 하고 있고요. ETF나 그런 펀드 중심인데 그 ETF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직접 제 IRP 계좌 퇴직연금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거랑 똑같이 저희 고객 IRP 계좌 자문 서비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삼성증권에 있는 최슬리 투자자문의 퇴직연금 자문 서비스 들어가면 저의 퇴직연금 계좌랑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 퇴직연금 계좌의 자문 서비스로 이제 반도체 ETF 10%를 추가를 하면 저한테도 날라와요. 그러면 그 똑같은 자문 서비스를 받아서 저도 이제 제 포트폴리오도 변화시키는데 지금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하고 국내 반도체 ETF 그쪽 비중이 거의 35%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퇴직연금 계좌는 현금성 자산이나 채권 쪽에 30%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69%가 주식형 펀드고요. 나머지는 이제 채권형 ETF로 되어 있는데 그 주식형 ETF에서 방금 70 중에 35가 반도체 ETF니까 거의 주식형 ETF에서 반도체가 50%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역발상 투자를 좋아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고 조금 소외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디스카운트돼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이 여행, 레저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 대한 ETF가 또 10%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15% ETF는 여행 레저, 소프트웨어, 반도체,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많이 투자하죠. 네. 아마 회사채 ETF 들어가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고채 뭐 ETF, 그리고 회사채 ETF, 그리고 단기 MMF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다 합쳐서 한 40에서 45 되는 것 봅니다. 네. 네, 그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들 중에 특징을 하나 좀 궁금한데, 그 단일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가 안 되고 ETF 위주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하게 돼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자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퇴직연금 계좌는 IRP 계좌. 예, IRP 계좌는 종목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ETF로 해놓은 거고요. 저희 고객들의 계좌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계좌는 거기서는 이제 개별 주식도 투자가 가능한데요. 거기서도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방금 여행 레저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보면 꿈틀꿈틀하면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쪽을 향후 한 1년 동안에 30% 이상 수익이 날 그런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뭐 단타 지금 들어가서 5% 먹고 10% 먹고 이런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1년을 가져갔을 때 30% 이상 수익이 나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큰 원칙이 있는데요. 거래량이 작은 주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래가 항상 풍부한 주식 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라드견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8종목이라든지 그 이후에 또 어떤 뭐 자문사인가 뭐 어디 카페에서 집중적으로 추천을 했던 뭐 5종목 소위 말해서 이제 가치주라고 하는. 그런데 그런 주식들 보면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거래가 잘 안 되는 주식은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주식 약간 조작이잖아요. 예, 시세 조작이 있었던 주식에 거의 걸려들지 않는 이유가 항상 거래량이 풍부한 주식만 투자한다라는 원칙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진짜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거래량이 적은 주식, 그러니까 소위 말해 동전주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은 그 미국 주식도 그렇겠지만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이런 거에 휘말려들 수 있다. 저희 채널에서도 아무래도 좀 대장주가 안전하잖아요. 수익률이 네. 많이 크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만 사실 이야기를 해드려요. 네. 대표님의 가치도 크게 다르지 않네요. 거래량이 많은 주식. 그리고 좀 저 듣고 놀란 게 1년에 30% 이거 가능한가요, 정말? 1년에 뭐 300% 나는 주식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300%난 주식이 최소한 한 50종목 넘을걸요. 예, 그렇기 때문에 300% 이상 나는 주식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웬만하면 이제 초량 주식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요. 그걸 한 70에서 80%를 채워놓고 그 나머지 30%를 이 주식을 사놓으면 100% 먹을 것 같은데 그런 중형주를 또 한 30%를 가져가는데 그 30%의 개별 종목의 비중을 뭐 5% 이상 넘게 가져가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동전주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요. 이 투자의 원칙에 있어서 정말 내가 고수, 상위 5% 안에 드는 고수다 하면 개별 종목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가 풍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애플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이런 주식으로 수익을 못 내면서 개별주 들어가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맞아요. 그죠? 그렇게 초우량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 분석이 안 되는데 개별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수익을 낼 수 있으려나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은 초우량 주식 위주로 하고요. 초우량 주식을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워런 버핏 선생님이 하신 말씀 유명하죠. Never lose money. 절대 돈을 잃지 말라. 그런데 워런 버핏 선생님이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주식이라는 건 변동성 때문에 네가 산 주식이 5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심해라. 그러면 아니 절대 돈을 잃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50% 이상 떨어질 때까지 버티지? 손절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워런 버핏이 말씀하시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50%뭐 1년 동안 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주식을 사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주식이 그러면 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경제적 해자라는 겁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을 다른 회사가 감히 넘볼 수 없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빠르게 전고점을 회복한 주식이 엔비디아잖아요. 네. 엔비디아의 GPU를 아니 반도체 하면 인텔 아닌가요? 네, 인텔도 GPU를 하긴 해요. AMD랑 뭐 있는데 엔비디아만큼 못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제가 명품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10월, 11월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명품 기업을 사시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리 떨어져도 빠르게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거의 다 전고점 근처 왔거나 신고가 내고 있거나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위험 관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고. 그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량 기업, 그 산업의 1등 기업 중심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대표님, 제가 자꾸 부연 설명을 드려갖고, 그때 저희 채널에 나오셨을 때도, 종목들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예로 들으셨어요. 네. 리액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PER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때, 네. 당시 그날 엔비디아 주가가 그 전날 주가가 130불이었더라고요. 맞아요. 130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됐었어요. 네. 완전 최바닥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보통은 보시면 경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주가가 막 좋을 때 이 주식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이 회사 주가가 벌써 100%, 200%, 300% 올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 애널리스트 포함입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그 주식 계속 추천했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 저분들은 왜 밸류에이션을 안 하지? 지금은 이제는 내가 그렇게 자주 추천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어깨라든지 지금은 적정 가치선을 약간 넘어서서 약간 비싸게 거래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없고 거의 다 대부분 그거 내가 봤죠. 뭐 말했듯이 지금 계속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가는 놈이 계속 가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거의 이런 식이에요. 거의 이런 식인데, 지나고 보면 뭐 테슬라도 그랬고, 그 엔비디아도 뭐 100, 300, 2, 30불 갔다가, 한 340불 갔다가 130불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 빵 기업이라는 기업들이 보면 애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70% 이상 빠졌었어요. 그런 식으로 빠졌을 때, 작년 그 11월 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가 주식 사라고 했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었죠. 사라지고 아직 여기서 바닥 아닙니다. 한 번 더 빠집니다. 뭐 테슬라도 80불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의 두려움을 공포를 더 조장하는 그런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초량 기업을 언제 사야 되느냐? 무조건 쌀 때 사야 돼요. 무조건 쌀 때 사야 되는데 그때도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서 왜냐하면 미국 주식 하면 테슬라 아니면 엔비디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 예를 들었던 거고요. 이렇게 좋은 엔비디아 왜 좋아하셨냐는 거죠.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면 AI로 하면 엔비디아가 무조건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신 거 아니었냐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이 깨지면 팔아야 돼요. 자율주행 테슬라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라든지 현대자동차도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무조건 팔고 도망 나와야 되는데 다들 열심히 2단계, 3단계를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던 뭐야 생성형 AI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모멘텀이 생기면서 주가가 450불까지 올라갔는데 지난번 방송 때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들어갔을 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성형 AI 이거는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럼 못했던 이벤트가 딱 나오니까 주가가 바로 전고점을 돌파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3조 4천억, 이번에 2조 8천억 그렇게 적자가 나는데 아니 이렇게 적자가 나는 회사가 70% 올랐어요. 왜 70% 올랐냐면 그는 생성형 AI의 GPU가 고성능 GPU가 필요하고 그 고성능 GPU에 연동이 되는 고성능 메모리는 지금 하이닉스밖에 못 만들고 있대.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지금 독점 납품한대. 우리가 대중들이 전혀 몰랐던 이슈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처럼 그렇게 공포스러울 때 구량 주식의 주가는 현저하게 이제 싸게 거래되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어떤가라고 보면 테슬라의 PER이 7, 80배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7, 80배까지 올랐다가 저번 분기에서 실적 발표할 때 아니야 지금 가이던스 준 것보다 50% 이상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매출에 대한 전망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PER이 뭐죠?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되는 거죠. 그런데 PER이 70배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서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한 370불 이렇게 60불 갔을 때인데 그런데 엔비디아에서 아니에요. E가 더 올라가야 돼요 하면서 그 순이익 전망치가 거의 1.5배로 올라가니까 PER이 75배에서 50배로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PER이 전부 다 이제 30배 정도까지 오고 50배, 70배가 가면서 약간 이제 애매한 가격이 됐어요. 작년 11월 달에는 야 이거 거저 죽는 건데 거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명품 백하고도 비교를 많이 했죠. 네. 네. 샤넬 백이 뭐 1200만 원 하는데 한 번도 뭐 그 할인을 안 한다면서요. 1년에 막 3번씩 가격 올리고. 그런데 그걸 줄 서서 사려고 하시는데 샤넬 백이 1200만 원짜리를 지금 500만 원, 600만 원에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테슬라가 75% 빠지고 나머지 뭐 페이스북 전부 75% 빠졌었으니까 명품백을 75%를 세일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찬스였었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세일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일 안 하고 있어서 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봐집니다. 대표님, 저도요, 갑자기 뭔 소린가 하시겠다. 저도 매일 아침 7시 땡 치면 회의 같이 참석하고요. 매일 같이 또 신문 읽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박세익 대표님이 다른 채널에도 많이 나오셨지만 본인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사실 저도 구독한 지 저 작년 가을인가 겨울쯤부터 했었거든요. 네. 훨씬 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대표님 채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상류12 TV라고. 상류12가 뭐지? 그게, 왜 굳이, 우리 힐링 여행자, 입에 딱 붙잖아요. 그에 비해서 상류12 하면 조금, 낯설기도 한데, 그 상류12라는 게 저희 집 거실에 TV 바로 옆에, 이순신 장군님의 선조에게 보낸, 그게 편지죠. 이순신 장군에게 선조가 12척의 배가 남아있을 때 그걸로 무슨 외선하고 싸우겠느냐. 그냥 육지로 가서 권율 장군한테 합류해서 육지에서 싸워라. 라고
왕이 보낸 편지가 뭐죠? 뭐 그렇게 이제 왔는데 거기에 이제 답장을 보냈는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고 신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 한번 해보겠다. 그게 이제 금신전선 상류12 미신불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식 투자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오거든요. 네, 주식 시장이 그래서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주구장창 계속 갈 것 같은 주식도 확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지금 외선이 300척이나 있는데 저기 12척을 끌고 가서 싸울 생각을 하셨을까? 항상 내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긍정의 그런 에너지를 갖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의 그 말씀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채널 이름은 상류12TV라고 했고요. 그 TV 채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금융강국이 됐으면 하는데 산업강국에서 지금은 컨텐츠 강국 됐잖아요. 뭐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뭐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일은 뭔가라고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머리도 좋고 참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이 금융을 너무 몰라서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금융 강국을 가기 위해서는 금융 투자 고수가 한 10만 명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00만 명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뭐 1,000만 명이 좀 넘거든요. 계좌는 뭐 1,400만 개 뭐 이랬는데 그 1,000만 명이 저는 다 돈을 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적인 본능과 1,000만 명이 다 열심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1,000만 명의 1%면 10만 명이잖아요. 이 10만 명의 그 투자 고수가 있으면 우리가 핸드폰을 팔고 전화기를 팔고 반도체를 팔고 영화를 팔아서 달러를 버는 것처럼 이 금융 고수 10만 명이 해외 나가가지고 요즘 이제 서학개미, 중학개미, 일학개미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서 금융으로 돈을 벌고 금융으로 우리의 자산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상류12TV라는 걸 만들었고요. 거기서 뭐 3가지 컨텐츠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무인도에 가게 되면 3가지를 들고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문이거든요. 가서 나는 신문을 읽고 싶다. 신문이 세상의 변화를 볼 수 있는 2가지 큰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주식창을 보는 거고요. 2번째는 신문을 보는 건데 신문이 보면 기자분들이 이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기사를 많이 전달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아니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금융 상황에서 뭐 페드가 뭘 어떻게 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얘기를 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일단 신문 보는 습관부터 길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신문 보는 습관이 어떤 거냐면 내가 운동선수로서 성공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축구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테니스가 됐든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매일같이 한 60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기초 체력 훈련을 주식 투자자는 뭘로 기초 체력 훈련을 해야 되나? 저는 신문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문을 근데 저도 경영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대학교 때 경제신문을 딱 사서 쫙 펼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아니 신문을 폼으로 들고 다녔지 실제로 읽으려고 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죠? 힘들죠. 그러면 뭘 보게 되죠? 스포츠맨을 보게 되죠. 오늘 야구 어떻게 됐나? 네, 보고 그리고 축구 김민재 선수 요즘 어떻게 하고 있나? 손흥민 선수 뭐 메시 찾아보고 이런 것처럼 스포츠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처음 경제신문을 읽을 때의 어려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5개에서 6개의 경제 기사를 추려가지고 이 기사를 읽으실 때 그 배경 설명 같은 걸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신문을 읽는 습관을 기르십사 하고 신문을 읽어드리고, 또 하나는 매일 아침마다 미국 시장 분석하는 걸 저희가 회의한 걸 그대로 올려드리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를 할 때 글로벌한 모멘텀이 아니라 우리만의 찻잔 속에 태풍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시장만의 어떤 테마에 쫓아다니다가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반면에 2020년 코로나 같은 상황에 그때 어떤 주식이 미국에서 제일 세지 봤더니 테슬라네. 그러면 테슬라면 우리나라의 테슬라와 어떤 밸류 체인에 그런 낙수의 효과라고 그러죠. 떡고물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익 보는 기업이 있나 봤더니 배터리 기업이 전 세계 1등이네. 그리고 2007년에서 8년 넘어갈 때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주식이 뭔가 봤더니 그때는 애플하고 아마존이었어요. 애플하고 아마존이면 애플의 또 밸류 체인은 뭐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과 연계해서 투자를 하면 위험도 적고 어떤 주식을 공략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분석을 한 걸 올려놓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식은 뭐니 해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성장주 투자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데, 그 성장주가 보면 찐카와 뻥카들이 있어요. 무늬만 성장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 모멘텀으로 올라오는데, 성장 스토리를 갖고 올라오는데, 이 주식이 정말 성장주인지 아닌지를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캔슬림이라는 전략으로 이 기업이 진짜 성장주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이런 제목으로 52주 신고가가 나는 종목을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뭔지 그걸 보면서 얘가 찐 성장주인지 뻥카 성장주인지 가려내는 방법, 그걸 갖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정말 주식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채널 소개를 왜 여쭤봤냐면,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경제신문 이야기 하셨잖아요. 경제 뉴스를 당연히 많이 봐야 공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좀 지루해요. 루즈한데. 대표님이 생각이랑 섞어서 이야기 재미있게 나름 해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대표님이랑 신문은 매일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 뵈면 제가 그 채널 소개할 겸 꼭 말씀을 드려야지 한번 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분들도 한번 들어가 봐 주세요. 대표님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 오늘 차트 얘기 원래 사실 하려고 만났는데 벌써 한 30, 40분 지난 것 같아. 저희 채널에서 참고로 차트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기본 투자 10년 이상, 평생 보유라고 하죠. 꾸준히 그냥 쌀 때마다 월급 들어올 때마다 적립식으로 꾸준히 평생 보유해라. 이 정도로 이제 정말 안전한 그런 장기 투자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도 사실 우리가 주식을 이왕이면 싸게 사면 좋잖아요. 오늘 그거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제가 질문 몇 가지 좀 받아왔어요.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우리 같이 차트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30년 주식시장을 경험해 오셨잖아요. 차트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트 분석 이러면 아무래도 차트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해, 이런 부정적인 개념이 좀 많아요. 그런데 차트 분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크게 3가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기본적 분석 방법을 우리가 Fundamental Analysis라고 하죠. 두 번째가 이제 차트 분석인데 이걸 Technical Analysis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또 많이 소개가 됐는데 퀀트 분석이라고 하죠. 계량적으로 과거에 이런 경우에는 어땠는데, 유가가 올라갈 때는 어떤 기업이 올라갔었는데, 그런 상관관계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퀀트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3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 분석 중에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는 상위 10% 안에 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좋은 주식이라고 샀더니 이번에 작년에 주식이 뭐 70%, 50%, 70%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많이 떨어지니까 또 무섭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 분석까지 하게 되면 어떤 이제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좋은 주식을 10년 동안에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보통 주식에 있어서 네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을 버는 두 부류하고 돈을 잃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돈을 못 버는 두 부류예요. 돈을 버는 부류 중에 계속 사기만 하면 벌어요. 네, 잡추가 아니라 그죠? 인덱스라고 하자고요. 인덱스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지금이 싼지 비싼지 판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매달 계속 사면 돼요. 네, 매달 계속. 그러면 돈 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고는 뭐냐면 비쌀 때 딱 팔아먹고 쌀 때 좀 많이 사고 이러면 훨씬 더 수익이 좋겠죠. 근데 어쨌든 매달 그냥 계속 사기만 사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9에서 1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보다 훨씬 낫고요. 근데 돈을 못 버는 이 두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이 1등하고 정반대의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비쌀 때 사고 쌀 때 줄이고 손절 주식은 칼같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야. 쌀 때 팔고 그리고 비싸지면 다시 사고 싸면 팔고 그러면서 계속 손절이 반복되는 그런 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잃는 사람이고요. 또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아까 계속 사는 분하고 완전 반대예요. 계속 안 사는 분이에요. 계속 시장이 편안할 때가 언제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져서 뭔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무서워서 못 사겠고, 상황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면 비싸서 또 못 사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식을 못 사는 분들은 근데 주식을 안 샀으니까 손해는 나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라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가 좋은 게 내가 지금 주식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주식을 더 늘려도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차트 하면 병원에 가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매년 아니면 2년마다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박사익 차트 좀 가져와봐 해가지고 딱 보면 과거 기록이 쫙 다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보면 아니 당 수치가 왜 이래 올라갔어요? 아니면 혈압이 왜 이렇게 올라갔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저는 당하고 고혈압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차트가 너무 좋은 게 차트가 그 안에 있는 숫자를 다 그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게 되면 그 기업의 과거와 지금 현재의 건강 상태가 보여요. 건강 상태가 보이고 또 하나 보이는 게 있는데 뭐냐면 과거 한 10년치 차트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지? 아니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그걸 보면서 이 회사만의 펀더멘탈한 문제인 거지. 아니면 코로나 때 2020년도에는 그 개별 기업의 차트만 보면 아니 이 회사 왜 이렇게 많이 급락하고 있지? 했지만 그거는 코로나라는 외생 변수 때문이었잖아요. 그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은 내가 주식을 더 늘려야 될 때인지 줄여야 될 때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주식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주식 투자의 99%는 심리다. 네, 심리라고 했는데 뭐야 기업의 펀더멘탈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면 그 차트 속에 공포와 탐욕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네. 그 2021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고점 치고, 현대기아차 고점 치고, 뭐, LG전자, 뭐, 이런 쪽 고점 쳤을 때 보면, 애플이 지금 아직까지도 뭐, 시제품도 안 나왔는데, 애플이 나중에 아이카를 만들면 아이카를 현대기아차가 만들 수 있대. 그리고 그 아이카에 웬만하면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부터 해가지고 LG전자에서 많은 디스플레이 모터 뭐 이런 걸 공급할 수 있대라고 하면서, 아니 그게 확실해? 그런 막연한 기대가, 막연한 이제 욕심에 의해서 주가가 오버슈팅하는 뭐 그런 거를 차트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상위 5% 안에 들려면요, 차트 분석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는 분 중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분을 제 주변에서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성장주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사서 그냥 묻어놔도 그냥 쭉 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10년을 보고 투자를 했다가는 중간에 뭐 업다운이 너무 심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부터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사이클을 타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차트 분석을 하지 못하고 주식을 한다면, 정말 그 미국 투자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차트를 모르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맹인이 지팡이 없이 길을 걸어가는 거랑 똑같다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인데, 너무나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